don't need anybody. I'm almost doing it in some cases, not because we need them, but because I want to find out how they react. 자, 잠시 후에요. 미국 백악관에서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가 만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그런데 관건은요. 일본이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미국을 얼마나 도와줄까인데 일본 내에서는요. 이게 최악의 타이밍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 일본이 자위대, 군함까지 보낼지 일단 일본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現時点で自衛隊の派遣、こういった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日本の法律に従ってできることはできるけど、できないことはできない。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するつもりですし。 자, 조한봉 박사님. 조금 있으면 이제 다카이치랑 트럼프랑 만나는데 참 일본도 난감하겠다 싶어요. 일본 내에서 아니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만나게 되는 거냐 이런 말도 나온다는데 아니 뭐 사실 트럼프가 일본 뭐 한국 도움 이제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만나서 다시 군함 요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트럼프 대통령 그분 말씀은 시시각각 변하죠. 그러니까 모르죠, 상황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재미를 봤던 발언이 발목을 잡아요. 그게 뭐냐? 네.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아. 이게 정확하게 예. 지금 호르무즈 사태에 적용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만 네. 이게 2015년 아베 총리가 안보법제를 바꿀 때 네네. 국가 전립 위기 사태, 일본 아니라도 외부에 일본의 경제권, 자유권, 행복권에 위협이 생기는 건 간주한다. 집단적 자유권, 미국과 같이 싸운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지만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그 예로 중동 사태를 들었어요. 이게 정확히 맞거든요. 아. 대만이 사실은 미래의 불확실성이지만 네. 지금 사건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이밀면서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지금 발언으로 봐서는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말하겠다. 그 얘기는 일단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들리긴 하는데 네네. 그러나 집요하게 조건을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내버리면. 이런 경우 얘기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일단 다카이치한테 뭘 요구할지는 잠시 뒤에 열릴 미일 정상회담 이제 결과물로 나올 텐데 트럼프가 명확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밝혔던 5개 나라의 지금 입장 한번 짚어볼까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식 요청이 오면 고려를 하겠다. 일본은 검토 중이다. 이제 다카이치가 가 있죠, 미국에. 그리고 중국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휘말리지 않을 것, 프랑스 참여 안 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았는데 종합하자면 이겁니다. 명확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나라는 없는 거죠. 동맹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는요, 격노했습니다.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because we don't need them, but they should have been there. And we as the United States have to remember that because we think it's pretty shocking. 동맹을 향한 시험대였다. 그러니까 뭐 소위 떠보려고 한 거였다. 이런 말인데 상당히 이게 뼈 있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토 동맹국에게 군사작전 관여 않겠다는 통보를 들었다. 지원 필요 없다. 근데 이건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지원 필요 없다라면서 노골적인 압박과 실망감을 표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안보 전문가 3분을 모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박혜원 대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노골적인 트럼프의 압박에 우리는 군함을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뭐 국민 여론도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이제 벌써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40년 동안 외교 일선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켜보자. 이산 공식 요청이 올 때까지 지켜보자. 시간 끌자. 그다음에 공식 요청이 오면 우리 나름대로 이게 군사적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장병들의 안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란전의 전황. 또 언제 종전이 될지 그런 가능성.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여타 국가들의 입장. 특히 일본 입장이 중요하겠죠. 이런 걸 파악하면서 우리가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켜보자. 조 박사님은요? 네.
입장이 어떻습니까? 보내면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예. 월남전, 그다음에 이락전부터 예. 시작해서 지금 청해부대 아덴만 파병 때 작전 범위 넓히는 것까지 미국이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 항상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지금 상황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왜냐? 교전 지역이고 미국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함정을 보내서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교전 상태에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함정의 안전도 보장할 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함정으로 예. 군용 함정으로 연합 해군이 구성된다 해서 100척 이상이 되는 선박을 호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켜보자. 절대 안 된다. 그럼 우리 군사 전문가이신 육군 준장 출신의 우리 문성목 장군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물론이죠. 우리 국민의 안전, 예. 또 우리 군인들도 역시 안전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죠.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오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이 담보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원유들 우리 뭐 상당한 양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통항의 자유는 예. 우리 경제에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과 동맹입니다. 동맹은 신뢰고요. 동맹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동맹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물론 전제돼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 조건을 맞추는 상태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해주신 말씀을 종합하면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의견이 미묘하게 또 엇갈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일단 먼저 우리가 도와준다. 미국을 도와준다는 그 전제하에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카드가 거론되더라고요. 청해부대 대조영함을 파견하는 거. 이거 사실 문성구 장관이 우리 네. 국방부 장관은 아직 뭐 요청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전직 장군으로서 보시기에 자꾸 이 카드가 거론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거는요. 일단 청해부대가 그동안 해적 소탕, 그다음에 우리 선박의 보호, 수많은 그 역할들을 했고요. 지금도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페르시아만과 가까운 아덴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조영함 청해부대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해부대가 2020년 미국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억류됐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국회 동의 없이 이 청해부대의 임무를 조금 확대를 해서 페르시아만에 있는 쪽에 가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그 유조선을 구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전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란과 싸우자는 거 아닙니다. 이란과 싸우거나 그러지 않은데 또 우리 군함이 이란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역의 자유통항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이고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청해부대가 만약에 지금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하나의 안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근처에 있고 또 과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짚어주셨던 거 이게 아덴만에서 지금 작전을 수행 중인 거잖아요. 근데 아덴만이랑 호르무즈 해협을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일단 법적인 근거가 아덴만에 파병이 됐을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여기가 위험한 해역이니 각국은 함정을 보내서 안전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 국회가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정부의 동의,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 위기가 확장됐을 때 이 청해부대의 범위를 넓히는 거기에 유사시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넓힌 거지만 그러나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에 있는 4,400톤 구축함은 나름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전쟁 상황인 호르무즈해에 단독으로 한 척이 파병된다? 네. 그럼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하다. 이번 전쟁은 예.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벌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보면은 태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적 범위가 규정이 돼 있고 피침, 즉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서로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지 공격을 했을 때 침략 전쟁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이 전쟁을 정당화시킨다 하더라도 형태는 침략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영합 한 척이 간다면 예. 사실상 미국 전력에도 큰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요. 대규모 함대가 구성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큰 도움도 안 되지만 뭐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교부에도 또 조약국장도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외교 베테랑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대조영함이 만약에 투입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득과 실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퍼스널리티가 외교를 거래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파견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관세나 또 마스카 등 여러 가지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를 얻어서 그다음에 이 긍정적인 이득이라는 거는 이 경제 분야를 또 넘어서서 외교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협력 사업을 우리가 미국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랄지, 그렇죠. 원자력 협정 개정이랄지, 또 동맹 현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지장 없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은 상당한 압박과 부정적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이 입게 될 정말 안전상의 문제, 이거는 직접 투입되는 장병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소위 안전상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이 중동에서는 아주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란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점이 손해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득과 실이 굉장히 또 명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뭘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구축함을 직접 보낸다는 건데, 문 장군님, 네. 구축함 보내면 우리 뭘 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축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충무공 이순신급이 6척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이지스함이 이제 3척, 정조대왕급이 이제 가장 큰 거죠. 최근에 이지스함이 이제 4척이 있는데 아마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내는 건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충무공 이순신급 이게 지금 대조영함 현재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이게 한 6척 있군요. 예. 4,400.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다면 시간이 꽤 걸려요.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4 내지 6주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출구 전략을 동원을 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미 끝난 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나토를 향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추가 SNS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란을 완전히 제압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책임지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 이란의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정전 상태가 또는 휴전 상태가 된 후에 그런 어떤 안전이 담보된 후에 한다면 청해부대가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추가 한 척을 파견을 해서 그 국제사회의 호르무즈의 안전을 돕는 방법 이것들도 함께 우리가 아마 국방부에서 검토하리라고 봅니다. 조은모 박사님. 예. 아마 조은모 박사님은 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만약에 가게 된다면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함정 파견이 완전히 안 된다가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렵다는 거고. 전쟁 중이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해, 기뢰 제거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통항의 안전의 확보에 대한 합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예. 지금 당신들이 쓰니까 아니거든요. 미국의 5함대 바레인은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어요. 미군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게 그래요? 따지면 군용적으로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충공공 이순신급 정도 보낸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아덴만 해도 지금 충공공 이순신급 네. 대조영이 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간다면 확실한 건 뭐냐면 뭐 한미동맹의 신뢰라든지 여러 개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림은 팩트시트에 들어있는 안보 패키지 딜입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 분야는 미국의 협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야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군사적 전문가나 미래 한국의 방위 전략에 있어서 반드시 핵심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이걸 받아내야 되니까 네. 만일에 우리가 신뢰를 보인다면 여기서 상당히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하겠죠. 그런 또 해석을 주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카드도 한번 뜯어봐야죠. 자, 세 번째 카드는 앞서 조 박사님이 잠깐 설명해 주신 바로 소해,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부대를 말하는데 이 기뢰 제거하는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가면은 어떤 작전을 지금 수행할 수 있어요? 간다고 하면요? 지금, 네,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이 기뢰가 투척이 됐느냐? 예. 뭐 이거는 아직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에 기뢰를 매설을 했다 이란 측이 그렇다면 그걸 소해하는 합정, 소해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 우리는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군요. 물론 규모는 예. 작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무언가의 구상이 저는 뭐 우리 대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상황이 정리가 되면 호르무즈의 안전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추가 결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유엔 안보리가 추가 결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나토를 포함한 다국적 동맹국들이 거기서 지금 현재 이쪽 홍해 쪽에 있는 안전을 담보하듯이 이쪽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을 담보를 위한 그런 동맹국들의 선단이 구성이 되고 네.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소해 임무를 맡게 된다면 그중에 소해 우리 일부가 가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 대사님, 그러면 이걸 외교적인 득실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 카드는? 지금 제가 해군 출신인데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제 소해함이 규모가 적습니다. 400톤급, 700톤급. 그래서 자력으로 5,000km나 되는 호르무즈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실외 측면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못할 거다. 썩 만족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다른 압박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장점으로서는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두 카드에 비하면. 네네.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의 이제 요청대로 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할 경우에 따른 한번 이해득실을 저희가 쭉 따져봤는데, 문제는요,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런 압박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We have 45,000 troops in Japan. We have 45,000 troop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50,000 troops in Germany. We defend all these countries.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미군으로 이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 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조문 박사님, 예. 아까 그 45,000명 그 숫자 틀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45,000이라는 숫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툭하면 45,000이거든요. 일본도 45,000, 일본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45,000 많은데 숫자가 45,000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숫자를 정밀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네. 시장에 가면 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5만 원입니다. 그러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줄이거든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의도적인 실제로 부풀리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45,000이라는 부풀려진 숫자를 얘기하면서 주한미군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많게 얘기해서 의도적으로 좀 부풀리면서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다라는 압박을 가하는 건데 박찬 대사님 보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제안을 좀 거절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명분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6.25 전쟁 때 다 아시다시피 미군은 엄청난 인적, 물적 손해를 감수하고 지켜줬다. 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뭐 여론조사 같은 걸. 여론조사 같은 예. 걸.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공식 요청이 온 다음에 미국 측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파견 규모랄지 시기랄지 네. 또 임무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적 역할이 뭐겠는가. 이것을 따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동맹도 살리고 우리의 또 명분 면에서도 그게 맞고 이렇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또 외교부에 고위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이 다카이치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외교부도 지금 착잡하겠어요. 착잡하죠. 예. 다만 이제 다카이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시점에 지금 먼저 협상을 하기 예. 때문에 다카이치가 오늘 하는 선택 이거는 이제 여러 나라의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 중거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하고는 유사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도 상당히 지금 분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트럼프 그런데 압박이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닙니다. 거절 의사를 밝힌 각국 수장들을 향해서요. 자, 마크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매우 곧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고요. 스타머 총리를 향해서는 나는 그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망했다라고 두 사람을 대놓고 저렇게 저격을 한 겁니다. 아니 사실 조원 박사님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사실 앞서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린 기억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안 도와주는 것도 그럼 기억하겠다 이 얘기 같거든요. 근데 기억해도 나중에 잊어버릴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기 셈법 바뀌면. 그러나 어찌됐건 기억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본인의 불쾌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만큼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예. 우리 착각이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만일에 상호 공격을 받았을 때 각자의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토 헌장은 아니에요. 거의 즉각 지원한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독일, 영국, 프랑스가 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운함은 사실은 나토에 훨씬 더 강하죠. 그렇군요. 이러면 사실 나토한테 훨씬 더 서운할지라도 우리와 또 일본을 대면했을 때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경우 트럼프가 꺼내들 수 있는 보복 카드가 뭐가 있을까? 저희가 세 분한테 미리 받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한범 박사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예상 카드는 이겁니다. 팩트시트 합의 지연인데, 자 팩트시트를 일단 한번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픽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팩트시트 내용에는 첫 번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세 번째 반도체 최애국 대우 관세, 그리고 네 번째 대미 투자, 다섯 번째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인데 이거를 혹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특히 첫 번째 이거 핵 추진 잠수함이요.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도 이제 덜 남았죠. 2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허들, 미 의회라든지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무한대로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협상을 하긴 그렇죠. 해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우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상당한 압박이 되죠. 그렇군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트럼프의 속이 아닐까 싶은데 문성록 장군님이 예상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카드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주한미군 감축.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현실적인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서 트럼프가 이미 주한미군 4만 5천 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 나는 정말 당장 빼고 싶다.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래서 정말 한국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미국의 법 체계를 보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한미군을 뭐 확 줄이거나 하긴 어렵지만 독일에서 사실 줄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 동맹 현대화 합의를 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일부 부대, 사드 부대라든지 또 그 패트리어 4대가 일부 빠져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뺄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든지 아니면 방위 분담금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더 많이 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아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한미군으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안 도와주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아까 조원모 박사님이 나토한테 제일 서운하다 그랬어요 트럼프가.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나토한테 이런 카드를 던졌습니다. Are you rethinking the United States' relationship with NATO possibly getting out? We spend trillions of dollars on NATO. Think of it, trillions over the years, many trillions of dollars. It's one of the reasons we have deficits. I don't need Congress for that decision. As you probably know, I can make that decision myself. 자, 그러니까 나토 탈퇴까지 저렇게 시사를 한 겁니다. 자, 이 박희권 대사님이 꼽아주신 세 번째 카드는 이와 맞물려서 이제 관세 인상을 꼽아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나토까지 그냥 탈퇴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 관세 더 올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관세 분야는 슈퍼 301조에 대한 조사를 벌써 개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래서 관세 압박은 충분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나토 탈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협상용 압박 카드다. 불가능하다. 아,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탈퇴 의사를 통과하면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네.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게 2023년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네. 나토 탈퇴를 위해서는 상원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67명. 네.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아까 트럼프도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 이제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 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미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나토라는 게 1949년 창설된 이후로 소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의 토대가 되거든요. 네. 아주 유효한 대세형 이 방위 이 동맹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무너뜨리겠다. 그건 대통령이 하기에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어렵다. 그렇군요. 예. 또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짚어주셨는데 정원 박사님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다 보니까 우리도 정말 모든 카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보내더라도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일본도 물론 봐야겠지만 언제쯤 우리는 입장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을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다. 이 입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섣부르게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실익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느 한 국가가 아니고 전반적인 국제 연합을 구성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동향과 보조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다카지 총리와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전 대사님, 네. 외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언제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가 이게 어려운 결정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결정은 아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외교 일선에서 보면 이 외교를 왜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충분히 전례도 있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똑같이 지상군 파병을 요청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시간을 벌면서 협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 전투가 끝난 다음에 소위 의료나 공병부대 이걸 파견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익과 동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슬기롭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네, 저희가 또 외교안보 분야 베테랑 세 분과 함께 이번 청구서, 트럼프의 청구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